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은 신작 소설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봉철 작가의 진실을 오로지 진실만을입니다. 김봉철 작가가 쓴 30대 백수 쓰레기의 일기를 읽으며 이 작가 참 궁금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불우했던 삶의 이야기들을 가볍고 무심히 풀어내는 것 같으면서도 가슴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는, 피식 웃게 되지만 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참 묘하게 불편했던, 그렇지만 진한 위로가 되었던 그런 글로 강렬하게 기억합니다. 그의 첫 소설집이라고 해서 더욱 기대가 되었는데요. 에세이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그의 경험에 녹아있는 이야기들에 묘하게 매료되어 또 단숨에 읽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책에 실린 4편의 이야기 중 진실을 오로지 진실만을 단편소설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4년차 출판 편집자 이세콤, 그녀는 모니터에 노란 포스트잇으로 오로지 진실만을 간수하고자 하는 교정이라고 붙여놓을 정도로 팩트체크하는 일에 유독 신경을 쓰지요. 그런 그가 매일 거짓말을 지어내는 한 작가를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는 전개되는데요.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 그 어딘가에 자리한 이야기. 김봉철 작가의 진실을 오로지 진실만을 여운의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김봉철 소설집 진실을 오로지 진실만을, 출판 수호서재. 1. 4년차 출판 편집자인 이세콤 씨는 어느덧 어엿한 직장인의 태가 났다. 파마를 해서 곱슬곱슬한 짧은 단발머리를 뒤에서 질끈 묶었다. 왼손으로 아무렇게나 움켜쥔 뒤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에 있던 고무줄을 내려 머리를 동여맸다. 자주색 셔츠에 베이지색 니트 조끼를 즐겨 입는다. 외근할 때 언제나 메고 다니는 인조 가죽으로 된 갈색 크로스백에는 두툼한 원고 뭉치가 들어있다. 연남동에 있는 한 출판사에 입사한 이후 그녀는 주로 교정 교열이나 원고의 초고를 편집하는 업무를 맡았으나 작년부터는 이제 슬슬 세콤 씨도 책을 맡아서 만들어 봐야죠 하는 대표님의 말씀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네 대답한 이후로 몇 권의 책을 기획해서 출간하기도 했다. 원고를 편집하는 일 말고도 편집자로서 이 세콤 씨가 해야 하는 업무는 또 있었다. 바로 원고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팩트체크였다. 처음 이 업무를 선배에게 설명드렸을 때는 사실 여부를 가리는 일이라는 말에 왠지 설레기도 했다. 노란 포스트잇에 오로지 진실만을 간수하고자 하는 교정이라고 적은 뒤 모니터 한쪽에 붙여놓기도 했다. 왠지 진실을 가리는 문장의 법관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으나 막상 업무를 시작한 뒤로는 그리 호락호락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기본적으로는 인용된 통계와 수치가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통계와 수치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했다. 한 번은 작가님 한 분이 원고에 그럴듯한 문구를 적어둔 뒤 혹시 어디서 보신 구절이신가요? 하는 질문에 그 성경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누가복음이었나? 마태복음이었나? 하고 대답해서 며칠 동안 누가와 마태를 오가며 밤새도록 성경을 뒤적이며 찾아낸 적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말했던 문구는 고린도전서의 한 구절이었다. 인터넷 검색이나
며칠을 고생해서 자료를 찾아가며 확인할 수 있는 수치나 통계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에세이의 경우 그저 작가가 정말 이러한 일을 겪었는지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일을 자신이 경험한 일인 것처럼 적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대부분은 그냥 믿는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인도 여행 중 어느 해발 3,800m 산을 오를 때 무더운 날씨와 가파른 산행 코스에 기진맥진해 있었는데 쓰러지기 직전 산 중턱에서 코카콜라를 파는 상인을 만나게 되어 구원을 받은 듯한 기분이었다라는 문장을 봤을 때 정말 그가 산 중턱에서 기적처럼 콜라를 파는 상인을 만났는지 그 콜라가 코카콜라였는지 펩시였는지의 사실 여부를 가리려 했다면 아쉽지만 아직 정상에 오르기엔 멀었다. 가장 먼저 인도에 정말 해발 3,800m의 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소설의 경우는 더욱 난감했다. 인물의 대사 중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4시간이 걸렸다라는 문장을 보고 빨간 펜을 들어 교정지에 적었다. 작가님, 이 부분은 확인해보니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34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혹시 연착이 된 걸까요? 아니면 KTX가 구형이었던 것일까요? 며칠 뒤 교정지를 확인한 작가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것은 인물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확인 감사합니다. 답장을 보낸 뒤 새콤 씨는 머리를 감싸주며 생각했다. 세상에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모니터 옆에 오로지 진실만을 간수하고자 하는 교정이라고 적어둔 그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소설가 이기욱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출간 제의를 하기 위해 처음으로 그를 만났던 날 인사동의 한 카페에서 어떻게 처음 글을 쓰게 됐냐고 묻자 그는 답했다. 집이 어렸을 적부터 가난했어요. 20살이 되고 공장도 다니고 해봤지만 형편은 아무래도 나아지질 않더군요. 그래서 빈곤에 지치다 못해 어느 날 생각했어요. 가난한 게 직업이 될 수는 없을까.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그 길로 서울역에서 노숙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귀인을 만나게 되는데 품바 김선명 선생이었어요. 노숙도 경쟁이 치열해요. 자리 싸움도 해야 하고. 체력 관리하려고 매일 아침 서울역 주변을 3바퀴씩 뛰었어요. 요새는 현금 대신 다들 카드나 삼성페이로 결제하니 동전 한 푼 구걸하기도 쉽지 않죠. 여기서 잠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들이마신 뒤 그는 말을 이어나갔다. 살아남아야 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김선명 선생이 저를 살렸어요. 소리를 배우고 이야기를 배웠어요. 한겨울에 막스로 집을 짓는 방법과 청계천 물을 손으로 퍼마셔도 배탈이 나지 않는 방법을 배웠어요. 품바계의 비밀리에 전해지는 누구의 지갑이라도 열 수 있다는 전통의 18가락을 모두 배우고 나니 허탈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이야기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요? 하고 놀란 새콤 씨는 출판사로 돌아와 대표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쪽 대표님, 사실 이기욱 작가님이 품바 출신이래요. 하고 말하자 대표님은 얼굴에 알 수 없는 미소를 가득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말씀이시지? 새콤 씨는 당황했다. 지난번 미팅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작성한 출간 계획서를 들고 또 한 번 그와 만난 자리에서
새콤씨는 미심쩍었지만 염치불고하고 다시 물어보게 된다. 작가님, 혹시 그때 어떻게 글을 처음 쓰시게 되셨다고 하셨죠? 28에 산에 들어갔어요.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더는 사람들 속에서 어울릴 자신이 없었어요. 처음엔 스님이 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기차를 타고 아무 산에나 들어가서 나무로 움막을 짓고 살았죠. 그러던 중 어느 날 바위에 뚫린 구멍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떨어져서 그 얼마 되지도 않을 충격도 수없이 반복되자 손가락도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파여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저는 아주 나약하고 미약한 사람이지만 조금씩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서 다가가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 길로 산에서 내려와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답한 새콤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고개를 너무 빨리 끄덕인 까닭일까 하는 생각에 속도를 줄여 천천히 끄덕여 봤지만 혼란스러운 것은 여전했다. 집으로 돌아온 새콤씨는 소설가 이기욱에 대해 검색해 보았다. 책 소개와 몇 편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제목의 인터뷰를 클릭했다. 저는 거짓말을 아주 싫어하고 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열심히 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솔직하고 진솔함에 가까운 글을 쓸 수 있고 반면에 소설이나 허구는 잘 쓰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는데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새콤씨는 그의 소설을 몇 편 읽어보았다. 안녕하세요, 신입니다 라는 제목의 단편소설은 바쁘신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세간에는 제가 7일 만에 세상을 만들어냈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 여기엔 과장이 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업적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성공에는 신화가 좀 덧붙어야 멋있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사실 며칠 더 걸렸습니다 하는 내용이었다. 취향은 아니었지만 몇 줄 더 읽어보기로 했다. 빛이 있으라 말을 하자 어둠 속에서 빛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그 정도의 능력은 있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을 하자 세상이 밝아졌지만 이상하게도 그림자가 따라오더군요. 아, 다시. 이건 취소. 몇 번이나 빛을 지우고 다시 만들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낙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며 겪게 되는 고통과 슬픔에 저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내용이나 세상에는 저의 행간을 읽어내는 이들이 있더군요. 사람들은 그들을 과학자라고 불렀습니다. 양자역학은 분명한 실수였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 불쌍해라 하고 몰래 꺼내어 등도 쓰다듬고 추루도 주고 강아지 풀로 놀아주고 있는데 아뿔싸 시간이 너무 흘러버린 것을 깜빡했습니다. 직접 관측하기 전까지는 그 안에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며 과학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신나 보이는 것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는 허무맹랑한 내용이었다. 자신이 만약 이 원고를 편집해야 했다면 어땠을까? 새콤씨는 생각해 보았다.
아무래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았다. 이세콤 씨는 다음 미팅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로 한다. 작가님, 근데 혹시 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세요?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근데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왜요? 잘 못하니까요.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이를 노력해서 극복하려는 게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 아닐까요? 세콤 씨는 도통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왠지 지기 싫은 기분이 들어 물었다. 작가님, 인도에서 해발 3,800m 산에 올라가다 지쳤는데 산 중턱에서 상인을 만났어요. 기진맥진하던 차에 상인이 팔던 코카콜라를 마셔서 구원받은 기분이었어요. 여기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고 그는 별걸 다 묻는다는 듯이 대답했다. 구원이 실존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죠. 세콤 씨는 그의 신작 소설의 편집을 맡은 이후로 처음으로 대표님께 못하겠다고 말을 해볼까 하다가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각오를 다잡는다. 모니터 옆에 붙은 쪽지로 눈을 돌렸다. 오로지 진실만을 간수하고자 하는 교정 모니터 화면을 보며 원고를 살피는데 문득 한 문장에 눈길이 갔다. 오잉? 세콤 씨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너무 이상한 소리를 내버렸다.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니 의아한 얼굴로 동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 세콤 씨는 얼른 고개를 푹 숙였다. 고개를 숙인 채로 다시 눈동자만 위로 올려 모니터 속 문장을 읽어보았다. 오잉? 2. 유명한 작가들의 책을 편집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지만 세콤 씨에게도 욕심이 하나 있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옥석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겠다는 것이었다. 세콤 씨가 주로 하는 일 중 하나는 글쓰기 모임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글쓰기에 대한 열망은 사실 없었으나 글을 쓰고 싶어서 모인 사람 중에서 이야기를 뽑아 담아내고 싶었다. 글쓰기 모임에 참가할 때면 몰래 신분을 숨기고 잠입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일요일, 서촌에 있는 한 한옥 카페에서 5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모임에 참석하면 책 한 권도 공짜로 준다고 하니 주말도 업무의 연장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세콤 씨는 조금 신이 났다. 참가자들의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각자가 써온 한 페이지 분량의 글을 돌아가며 읽고 그 소감을 말하는 모임이었다. 세콤 씨도 밤새 써온 글을 읽었다. 제목은 신이라는 착각이었는데 키우는 고양이에게 밥도 주고 물도 주고 가끔 놀아주기도 해서 가끔은 내가 고양이의 누나나 엄마가 된 것 같다는 기분이 들지만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걸 보면 고양이가 내 주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내용의 글이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쓴 글을 읽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다. 사람들이 세콤 씨의 글에 이런저런 코멘트를 해줄 때는 멀리 도망이라도 치고 싶은 기분이었다. 세콤 씨의 얼굴이 빨개졌다. 다시는 작가의 글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임에 참가한 한 남자가 자신이 써온 글을 읽기 시작했다. 자신이 학원 선생이라 밝힌 이 남자는 가르치던 한 학생의 이야기를 적어왔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아이였고
이전 학원에서 적응을 못해 이 학원으로 옮겨왔다고 했다. 그는 많은 노력을 통해 아이를 도우려고 했지만 자신의 진심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아이가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수강생의 수가 줄어들 때마다 자신의 평가가 타격을 받게 된다며 그는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저는 그 학생이 저와 2번 다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휴, 진심으로요. 이건 정말 진심이에요. 그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새콤씨는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며 생각했다. 선생님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며 출판사에서 일하며 힘들었던 몇 가지의 일들을 떠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에휴, 그런 애들은 어디 가서도 그래요. 아마 다른 학원 가서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에이, 진심은 언제나 전해질 거예요. 멋진 선생님이세요. 에휴,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부모도 똑같을걸요? 남자가 말을 끝낸 그 순간부터 그 학생에 대한 성토의 장이 펼쳐졌다. 마치 하나의 축제라도 열린 듯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화를 내며 그 학생을 비난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자면 서촌의 한 한옥 카페에 모인 4~5명의 어른들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10살 무렵의 아이를 다 같이 물어뜯는 장면이었다. 새콤씨는 당황스러웠다. 아니 근데 그래도 아직 어린아이인데요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분위기를 망칠 것이 두려웠고 또 괜히 착한 척을 한다며 욕을 먹을까봐 겁이 났다. 나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는 건가 하고 40대쯤이며 이미 다들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을 이해해보려 노력하기도 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새콤씨는 당황하다 못해 그럼 나도 같이 욕을 해야 하나 생각하게 된다. 어쩌지 하는 와중에 어느덧 다음 사람 순서로 넘어가게 되지만 새콤씨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집에 오는 길 버스에 탄 새콤씨는 문득 그날 모임에서 받은 책을 들여다봤다. 제목은 정의롭다는 착각이었다. 새콤씨는 집에 돌아와 이 이야기를 동생 매콤씨에게 했다. 매콤씨는 새콤씨보다 3살이 어렸으며 아직 학생이었다. 그들이 장난치며 달려들 때면 아빠는 아유, 맵꽃이다. 라며 스리라차 자매의 대습격이라고 놀리고는 했다. 어째서 새콤이 다음에 달콤이가 아니었냐는 질문엔 그것은 이미 등록된 상표로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어물쩍 넘기고는 했다. 글쓰기 모임의 일화를 들은 매콤씨가 말했다. 언니, 혹시 내면 아이라고 알아? 대충은. 그거 혹시 어렸을 때 언니가 떠올라서 비난받던 자신을 누구라도 응원해줬으면 하는 마음 아니었을까? 그럴지도 모르지. 하고 대답한 새콤이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이리저리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맵다 매워. 얘는 확실히 달콤이는 못 돼. 매콤이가 맞아. 3. 한때 반짝이던 것들이 그 빛을 잃어가는 과정도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면서 새콤씨는 수없이 봐야만 했다. 에세이를 주로 쓰던 그 남자는 계약된 마감 기한을 한참 넘기고도 계속해서 마감을 미뤄왔다. 새콤씨는 그의 글에서 보이던 세상을 바라보는 섬세하고도 세심한 시각이 좋았다. 간간히 조심스럽게 독촉을 해보아도 죄송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라는 말밖에 듣지 못했다.
어느 날 가볍게 커피나 한잔 하자며 그에게 미팅을 제안한다. 오랜만에 만난 그는 커피숍에서 잣이 뿌려진 뜨거운 쌍화차를 후후 불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그리 저를 떠났습니다. 영원할 줄로만 알았어요. 길을 걸으면 문장들이 떠올랐고, 책을 읽으면 그 글들 속에서 저만의 이야기가 피어났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저 그 단어와 문장들을 붙잡아 종이에 옮겨 쓰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어떤 날은 글을 쓰기 전부터 알아요. 느낌이 와요. 야구 선수들이 공을 치기 전부터 이건 홈런이다, 넘길 수 있다 하고 느낀다는 것처럼 저도 쓰기 전부터 알아요. 그런 날이면 키보드를 치는 제 타자 속도가 종이 위를 굴러가는 제 볼펜이 그 생각들을 다 따라잡아 적어내지 못할까봐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날들이 영원할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이젠 정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그는 떠나갔다. 더 이상 어떠한 단어도 문장도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그의 말을 사실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저 그가 그만의 빛을 잃지 않기만을 바랐을 뿐이다. 얼마 뒤 그는 몇 편의 짧은 에세이를 보내왔다. 그 글들을 읽은 세콤 씨는 이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문장은 힘이 없었고 그가 가졌던 특색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예전에 썼던 그의 글들을 억지로 흉내낸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세콤 씨는 고민했다. 다시 그가 어떻게든 반짝였으면 하는 마음에 세콤 씨는 그에게 소설을 한번 써보라는 제안을 하게 된다. 기간은 1년. 마감을 한 달 정도 남겨놨을 때 그에게서 메일 한 통이 온다. 죄송합니다만 2달만 더 시간을 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그렇게 2~3차례 마감이 더 미뤄지고 그가 파일을 보내왔다. 읽었을 때 세콤 씨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예전에 썼던 글과 별다를 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소설의 흉내를 내려는 것인 듯 시점과 서술하는 이의 성별을 애써 바꾼 것이 안쓰러울 정도였다. 세콤 씨는 침착했다. 그가 더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분량이 모자라서 그런데 혹시 5~6편만 더 써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세콤 씨는 그 안에서 최소한 한 편이라도 그가 예전의 빛을 다시 발하기를 바랐다. 해보겠습니다 라는 대답과 얼마 뒤 그는 몇 편의 글을 더 보내왔지만 별다를 것은 없었다. 오히려 더욱 실망스러웠을 뿐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선배에게 묻자 그는 답했다. 사실대로, 가급적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아. 카톡을 보내야 할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 전화로 할까 하다 세콤 씨는 메일 창을 열고 적었다. 작가님, 보내주신 글은 잘 보았습니다. 다만 저희 출판사와 방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출간 진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에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편하신 시간대에 전화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콤 씨는 습관처럼 팩트체크를 하기 시작했다. 사실 여부와 다른 구석이 있지는 않을까? 진심이 담겨 있을까? 진심을 담아도 되는 걸까? 사실과 너무 가까운 것은 아닐까? 숨겨야 할 것은 숨기고 보여주어야 할 것은 드러내는 것이 이야기라면 나는 무엇을 숨기고 또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 걸까?
나는 누군가에게 읽힐 만한 이야기였을까? 해발 3,800m와 코카콜라와 펩시, 산 중턱에서 만난 상인, 그 중에 정말 구원이 있었을까? 새콤씨는 고민 끝에 메일의 발송 버튼을 눌렀다. 한참 핸드폰을 바라보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로부터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다. 4. 새콤씨는 다시 모니터 속 문장을 들여다봤다. 이기욱이 보낸 소설 중간엔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적힌 페이지가 있었고 그 중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제가 요새 로맨스 소설을 쓰려고 생각해봤는데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을 떠올리다 보니 편집자님을 처음 만났을 때밖에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괜찮으시면 처음 뵀던 그 인사동 카페에서 같이 커피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6월 8일 그 카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얼른 고개를 돌려 달력을 봤다. 오늘이었다. 이런 미친 인간? 하고 새콤씨는 생각했다. 어쩌지? 믿어도 되나? 진심일까? 또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나는 얼마만큼의 진심을 보여야 할까? 그 진심은 또 사실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 해발 3,800m 위에 올라온 것처럼 숨이 가빠왔다. 새콤씨는 갈색의 크로스백을 어깨에 걸어맸다. 후다닥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경쾌하고도 진지했다. 새콤씨, 어디 가요? 하는 질문에 그녀는 답했다. 외근이요. 누구? 이기욱 작가님이요. 그래. 조심해서 잘 다녀와요. 새콤씨는 다시 자신이 한 말을 체크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었다. 문을 열고 발걸음을 떼고 나서며 그녀는 생각했다. 두렵고 또 겁도 나지만 그것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길은 그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수밖에는 없어.